스포츠에 미쳐 사는 뉴욕 남자들의 본격 토크 방송 페어포인트 5월 24일 페어포인트 사커 71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성이 형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 벌써 71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야, 71화입니다. 이 60에서 근데 70으로 넘어오는 그 시간이 난 되게 길게 느껴졌는데 어느새 또 71이 됐네. 네, 그때 당시부터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좀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던 때가 딱 60화인데, 그렇지. 참. 네, 그 이후로 이제 71화까지 왔어요. 아니 뭐 그래도 뭐 K리그도 다시 시작했고 네, 분데스리가 다시 시작했고 분데스리가 괜찮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음, 프리미어리그도 이제 시작할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 뭐 시작을 하는 그러게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라리가도 다음 달 8일부터 재개를 해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졌고 음, 그리고 뭐 이제 뭐 덴마크 리그 막 이런 데는 이번 달 말부터 다시 재개를 해요 또. 네네. 그리고 세리아도 다음 달 재개가 뭐 어느 정도 지금 일정이 잡히려고 하는 윤곽이 드러난 것 같아요. 음, 축구를 어쨌든 다시 하게 되고 있는데 뭐 점점 더 리그를 재개하는 리그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무관중으로 하니까 네. 시작을 해도 약간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사실 들긴 해요. 약간 뭔가, 약간 베타성으로 하는 예. 네네네네네. 베타 버전 그런 게 좀 있는데 분데스리가가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이 산초 잘하더라. 음, 걔 도르트문트 산초 잘해. 제이든 어. 산초. 네. 예. 걔 아주 잘해요. 좋은 재능이죠. 도르트문트가 오래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맨유 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요. 맨유 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음. 저는 맨유 팬이어서 오히려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완벽한 카드 입조심하게. 아닌가요? 근데 이게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한? 오면은 너무 좋겠지만 또 음. 또 많은 분들의 또 공격이 있을까 봐. 아니 이게 네. 왼쪽에 레시포드, 오른쪽에 산초, 아, 그 밑에 브루노, 뭐 포그바도 남는다면 포그바도 써먹고 네. 그 밑에 뭐 맥토미니나 프레드 아. 오른쪽 풀백 완비사카 왼쪽에 루크쇼 그렇죠. 맥과이어 중앙에 딱 띄고 그 예, 수비 중앙 린델로프와. 센터백 나쁘지 않은데 공격수 한 명 거기서 이제 최전방 공격수 한 명만 딱 보면 해리 케인을 딱 영입하면 이제 씨 엄청난 팀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된다면 지켜봐야죠. 베스트죠. 뭐. 네네. 예. 지켜봐야겠죠. 아니 뭐 축구들이 가만 이제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6월 달 뭐 늦게는 한 6월 말 정도까지는 유럽의 많은 리그들이 재개할 것 같은데, 뭐 음. 무관중으로 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무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그렇지. 해요. 지금 코로나가 전혀 더 웃긴 잡히고 건 있는 것 예 같지가 않아서. 더 웃긴 건 그거야. 베트남은 지금 유관중 경기 했어요, 이번 주말에. 미친 한 거죠. 10,000명 왔던데. 아유. 꽉 차 있던데 경기장이. 아주 네. 보기 좋던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요. MLS가 네. 7 월부터 네. 7 월부터 올랜도 그 디즈니 월드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선수단을 다 격리시켜 놓고 선수들 다 거기로 옮겨서 모든 구단의 예. 선수들이요? 예. 올랜도에서 토너먼트로 시즌을 재개하겠다. 와. 이거 제가 기사로 안 썼거든요 아직. 네네. 근데 이거 통보가 들어간 걸로 알아요, 구단 쪽에. 리그 사무국에서. 이미 완료가 된 계획으로 좀 어느 정도 한 절반 이상 완료된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 신박하네요 그건 또. 왜냐하면 이거 구단 관계자한테 들었거든요, 제가. 어. 예. 조만간 기사로도 나오겠네요 형님. 제가 이번 주에 쓸까 하다가 한국에서 사실 이거 쓸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쉽지 쓸까 않죠. 하다가 안 썼는데 아. 왜냐하면 아직 공식 발표가 난 건 아니니까 저도 지켜보고 네네네.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일단 구단들은 다 통보를 그렇게 받고 지금 예산 준비하고 있어요. 여름에 올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올랜도에서 뭐 음. 숙박비랑 뭐 거기에 또 어쨌든 뭐 한 달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거기 격리가 돼 있어야 되니까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예산도 짜고 뭐 계획도 짜고 좀 그러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아요, MLS의 전 구단이. 와, 돈이 네. 많으니까 가능한 계획 아닐까 이게 제가 싶네요. 알기로는 돈도 돈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리그 그 중계권 같은 거를 날릴 수 없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그걸 하는 이유 사실 미친 거거든요. 왜냐하면 플로리다가 7 월에 진짜 엄청 더워요. 그쵸, 그쵸, 거기가 그쵸. 축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날씨에.
네. 진짜 엄청 습하고 온도도 엄청 높이 올라가고 맞아요. 축구하기 최악의 조건이에요. 제가 거기서 여름에 축구 봐 봤었거든요.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2014 년에 브라질 월드컵 하기 전에 네네. 이 마이애미에서, 마이애미도 플로리다잖아요. 뭐 그 orlando랑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그쵸. 거기서 잉글랜드랑 온두라스 평가전을 봤어요. 걔네들이 네. 거기서 인제 그 전지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네. 경기가 중간에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중단이 됐는데, 그게 비 와서 중단된 게 아니라 그 더운 날씨에 비가 막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 쳐 가지고 그게 음.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주의보가 내려왔어요. 아. 그래서 관중들도 다 빠지고 경기장에서 한 30 분간 그 왜 관중석 뒤쪽에 홀웨이 있잖아요, 네네네. 복도. 거기서 몇만 관중이 거기서 죽치고 있다가 한 30-40분 있다 다시 들어가서 경기 다시 했습니다. 아 재개를 했어요 또? 네 네. 그래서 경기를 결국 끝내기 어. 한, 그러니까 3 시간 정도 걸렸죠, 경기하는데. 아. 그래서 플로리다가 좀 그런 곳이에요, 특히 음. 여름에. 네. 그래서 시즌을 거기서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저랑 대화를 나눈 그 관계자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 부정적이었어요. "너무 이거는 무리수를 두는 음. 거다 지금." 네. 선수 음. 컨디션도 지금 사실 체력적으로 준비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팀 훈련도 못 해요, 지금 에미레이스는. 그렇죠. 근데 네. 그 더운 날씨에 시즌을 다시 거기에서만 하겠다는 거는 아마 이 좋은 축구를 보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쵸. 사실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또 그 시즌 내내 그러면은 원정을 나가 있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음. 선수들한테 얼마나 그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크겠습니까. 뭐 음. 그런 점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참 네. 좀 처음 들어보는 대안인 것 같아서 음. 과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좀 관심이 가긴 가네요. 네. 뭐 네. NBA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NBA는 네. 오히려 쪼금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내 스포츠고 농구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그거는 선수단도 축구처럼 크지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NBA는 오히려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축구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쵸. 스포츠의 특성상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뭐 여러 리그들이 참 재개를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어요. 그 네. 원볼란테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네.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 몇몇 분들께서 와서 구독을 눌러 주신 것 같긴 해요. 뭐 또 음. 팟캐스트 댓글에 보면 우리 대밍 님께서도 또 음. 스샷으로 구독 인증까지 해 주시면서 아. 네. 그런 또 좋은 또 그 반응들이 있었지만 근데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팟캐스트 조회수에 비해서 좀 아쉬운 반응이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예 네네.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 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음. 한 번씩 저희 유튜브 채널 원볼란테 들어와 음. 주셔서 구독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네. 그 원볼란테가 이제 유튜브 채널로 탄생되기 전에는 원래 이제 만성형 님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던 인스타 채널이었는데 네. 또 요 인스타 채널이 국내외 여러 매체에서 또 인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루 이틀 걸쳐서, 왜 그 디자이너 테일이가 네네네. 저한테 그거를 보내줘 가지고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 풋볼 런던이라는 매체 있잖아요. 네. 뭐 나름대로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괜찮은 언론인데, 네. 거기서도 예전에 모라타 이과인 관련 포스팅을 인용을 했고, 네. 또 그 중국의 웨이보 자주 듣지 않습니까? 중국의 웨이보? 예. 아 웨이버 엄청 예. 큰 플랫폼이죠. 예, 네. 거기서도 인용이 됐고, 또 음. 어딥니까? 허핑턴 음. 포스트에서도 인용이 됐고, 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뭐 그냥 갖다 쓰는 것 같아. 나한테 좀 알려주지. 예, 뭐 어쨌든 뭐, 그리고 뭐 어딥니까? 동남아 쪽 말레이시아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인용이 네. 됐고, 뭐 독일, 러시아 이런 매체들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들 쓰고 있구나. 우리가 잘 만들고 있나 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저도 인제 이걸 써 먹어야죠. 야, 우리 이 그러니까요. 국제 언론에서 인용하는 이 플랫폼이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예, 좀 자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아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거를 얘기한 이유가 네. 그만큼 원볼란테가 콘텐츠가 좋은데 음. 이 입소문이 잘 안 나고 있다. 그렇죠. 요거를 좀 호소를 하고 이 싶었어요. 입소문이란 건 근데 언제 날지 모릅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렇긴 하죠. 음. 에이. 네. 한순간입니다. 꾸준히 뭐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최선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우리 아름아름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뭐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좀 이렇게
네. 좀 함께 이렇게 좀 뭔가 입소문 내는데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에서 그 얘기도 한번 해 봤어요. 예. 입소문도 중요하지만 제일 저랑 테일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드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돈 주고 사갈 사람이 필요해요. 네. 그럼 베스트죠. 네. 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혹시라도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다면 네네네. 네. 뭐 괜찮아요. MOU 네. 체결 이런 거 열려 있습니다. 네, 네. 투자 가치가 있고요. 네네. 일단 저희는 이 뭐랄까요. 다달이로 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든 돈만 들어온다면 어. 모든 조건에 오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계약서 보내만 주세요. 읽어 보지도 않고 사인하고 보내 드릴 테니까 네.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다들. 그 콘텐츠는 굉장히 고퀄인데 마인드는 네. 굉장히 가벼운 그런. 그거 수익성 없이 한 3년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 네 알겠습니다. 음. 아니 요즘 그 모드리치 자서전 작업하고 계시는 건 어떻게 되고 계세요? 끝났죠. 완전 다 끝난 건 아 아닌데 네. 초벌 단계는 끝이 났고 네네. 초벌 단계는 끝이 났고 그래서 지금 뭐 마무리 단계?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계시군요. 네네. 궁금했어요 갑자기. 그 꽤 음. 지나 가지고 그거 네. 처음 형님이 소개해 준 네. 것도. 번역은 다 마쳤고 예. 재밌어요. 이 책 재밌습니다. 제 음. 생각에는 외질 캐릭 자서전도 제가 번역을 했는데 네네. 그 두 책보다 내용이 쪼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예예. 어. 모드리치가 근본이 좀 있는 선수라 뭐 네. 캐릭 외질도 뭐 근본은 있지만 네.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선수의 마인드가 좀 굉장히 좋은 선수라 음. 책을 읽어 보신 분들은 아마 시간 낭비는 아닐 겁니다. 이 책을 어. 읽는 가을에 한국에 이제 발간 예정인 거죠? 그렇겠죠? 예, 그거는 아. 아마 그럴 겁니다. 예.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니 그 이번 주도 한국인 이적설을 안 하고 넘어가기 쪼금 아쉬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쪼금 음. 지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메인 주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한국인 이적설 또 준비된 게 있어서 얘기를 좀 음. 나눠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네. 이게 이재성 선수인데 네. 이재성 선수에 대해서 근데 이 선수가 어느 팀에서 관심을 받고 어디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선수의 상황, 이 선수의 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 사실 이재성 선수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는 잘 몰라요. 그냥 음.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냥 뭐 얘기 그리고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이 네. 기본적으로 이재성 선수는 지금 홀슈타인킬이랑 계약이 내년 여름에 끝납니다. 네. 내년 여름에 끝이 나는데 이재성 선수가 지금 만으로 나이가 27 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홀슈타인킬이랑 재계약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타이밍이. 음.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홀슈타인킬에서는 이재성 선수가 워낙 핵심 멤버니까 아마 이재성 선수 이번 시즌 기록이 뭐 8 골 도움 6개 이 정도일 거예요. 어. 최전방 공격수 제로 톱으로 이렇게 뛰면서. 네.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재계약이 안 됐어요 아직 홀슈타인킬이랑. 그리고 홀슈타인킬 쪽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인터뷰를 단장이 직접 했거든요 얼마 전에.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여름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건데 근데 네. 뭐 작년 여름에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긴 했었죠. 근데 어쨌든 나가진 않았지만 네. 어 이제 유럽의 좀 메이저 리그까지는 아니고 네. 그것보다 뭐 한 단계 정도 더 아래 레벨에 있는 그런 뭐 한 2 티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티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네. 그런 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하는 팀인데 어. 오매불망 이재성 선수를 원합니다, 이 팀은. 이 팀은 한 3년 전부터 이재성 선수를 원했어요. 그리고 오래됐네요. 선수와의 접촉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재성 선수의 지금 마인드는 이제 본인의 나이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인제 이재성 선수 쪽의 답변은 "더 좋은 리그로 가고 싶다, 우린." 음. 네, 지금 독일에 있는데 뭐 물론 독일 2부 리그이긴 하지만 쪼금 더 마이너한 리그로 가는 거는 챔피언스 리그라는 메리트가 있더라도 조금은 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챔스보다 어떤 리그의 어떤 독일 리그 음.
이상으로 가고 싶다라는 네. 좀 그러니까 독일 2부 리그보다는 높은 리그를 얘기하는 거겠죠. 뭐 네 그렇다면 뭐 네. 그거죠. 이제 뭐 유럽의 4대 리그, 5대 리그, 1부 리그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일 텐데 그렇죠. 예. 근데 지켜봐야겠죠. 이재성 선수 이거는 뭐 많이들 알려졌죠. 유니크 스포츠 매니지먼트라는 에이전트사에서 인제 에이전트사에 소속되게 됐고 이재성 선수는 네. 올 네네. 초부터였을 거예요. 아마 1-2 월부터. 네. 그 에이전시가 뭐 완비사카 그리고 토트넘의 라이언 세세뇽 뭐 음. 본머스의 칼럼 윌슨, 첼시의 리스 제임스 아. 이런 선수들이 소속돼 있는 뭐 크리스탈 팰리스의 안드로스 타운센트 뭐 이런 선수들이 소속돼 있는 그런 에이전시거든요. 네네. 그 에이전시에 소속이 되게 됐는데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재성 선수를 제외한 선수들이 전부 다 그거인 걸로 알아요. 영국 쪽에서 뛰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선수들만 봐도 다 프리미어 리그 예예. 뭐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이런 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스코틀랜드에서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그쪽으로 커넥션이 될지 안 될지까지는 뭐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네. 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성 선수는 뭐 빅리그 진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 다른 옵션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아마 이재성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된다면 좀 기준치를 좀 높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음.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이게 또 모르겠네요. 지금 이적 시장이 얼어붙었거든요. 그렇긴 코로나 하죠.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적을 하기가 선수의 의사와는 달리 좀 흐름이 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이 됩니다.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3 년간 이재성 선수에게 구애를 했던 챔스에 나가기로 결정이 된 그 팀이 구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에이전시를 옮겼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뭔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재성 선수가. '아 음. 어디선가 그래도 영국의 어떤 팀에서 나를 부를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좀 기대 뭐 때문에 예. 뭐 잉글랜드 쪽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제가 네. 모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브렌트포드에서 이재성 선수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2부 리그 팀이지만 아 예예. 그래요? 작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그게 예. 대화가 진전됐는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예 아. 브렌트포드 쪽에서도 관심이 있었고 잉글랜드 쪽에서도 이재성 선수를 알고 있는 팀들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브라이튼도 이재성 선수한테 관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네. 브라이튼도. 브라이튼이 진짜 그 팀이 성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 근데 그렇긴 하죠. 스카우팅 시스템이나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는 팀이에요. 구단 체계가 되게 잘 갖춰져 있는 팀이라서 음. 근데 뭐 아직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브라이턴도 이재성 선수를 노렸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에서는 형님이 혹시 스카우팅 하신 건가요? 제가 했죠. 네. 제가 했는데 아.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 네. '돈을 못 맞춰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아. 그리고 겸 인제 뭐 브렌트포드의 사정이 아 좋지 않구나. 지금 이재성 선수 영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뭐 아 너무 비싸구나. 이적료나 예 뭐 그런 부분이 물론 이재성 선수가 뭐 만약에 프리미어 리그에 승격을 했다라고 하면 또 이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네. 이번 여름에 만약에 승격이 안 되는 상황으로 그냥 시즌이 끝나게 되면 네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됐다면 진짜 대박 건수긴 합니다. 진짜 유니폼 빅뉴스. 받아야지. 네 그러니까요. 유니폼 받아서 유튜브 방송할 때 뒤에다 걸어 놓고 해야지. 네. 그죠. 형님이 직접 이제 출연해 주셔야죠. 네. 아니 뭐 어쨌든 이재성 선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됐든 뭐 지금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뭐 네. 확신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이재성 선수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네네. 짓도록 할게요.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선수 파헤치기 특집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선수입니다. 음. 과르디올라 감독을 만나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대표적인 선수들을 쭉 살펴보면 네. 이제 뭐 바르셀로나 시절에는 페드로, 세르히오 부스케츠, 뭐 제라드 피케라 등 뭐 이런 네네. 선수들이 있고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는 요슈아 킴미히, 티아고 알칸타라, 뭐 더글라스 코스타 이런 선수들이 있을 테고 네. 또 지금의 그 맨시티에서는 케빈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라임 스털링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은 바로 축구 영재, 영국산 월드 클래스 윙어 라임 음. 스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12년 무려 리버풀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한 이거 스털링인데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지 않아요? 얘가 리버풀에서 데뷔를 했다는 게? 그러니까요. 예. 사이가 까먹었어요 굉장히 안 전. 좋거든요. 예. 스털링이랑 리버풀은 지금. 전혀 네. 까먹었어요 저도. 아 네. 맞다. 리버풀에서 데뷔했지. 그리고 오래 뛰었잖아요 또. 음. 그 17 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프로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뭐 여러모로 영국 내 역대급 재능이라는 평가를 그때부터 받았었는데 네. 뭐 나이나 뭐 여러모로 감안을 하면 못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데뷔 후 6 시즌간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적이 없는 선수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부임을 맨시티에 하면서 스털링의 득점력이 눈에 띄게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 거죠. 네. 이게 펩이 부임을 한 첫 시즌 2016-17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7골 넣었어요. 그래서 뭐 득점력이 갑자기 확 올라간 건 아니긴 하지만 네. 2017-18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18 골, 18-19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7 골, 그리고 이번 시즌 중단되기 3월 초중순에 중단되기 전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1 골 이렇게 득점을 했고 어 엄청나게 는 거죠. 네. 네. 이게 컵 대회까지 포함을 해서 스털링이 데뷔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공격 포인트 기록을 보면 11-12 시즌에 데뷔했을 때는 뭐 물론 3 경기밖에 안 뛰긴 했지만 골이나 도움은 없었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시즌이 12-13 시즌인데 리버풀에서 네. 그때 36 경기 뛰어서 2 골 2 도움, 2 음. 골 뭐 도움 2 개. 그리고 13-14 시즌에 10 골 5 도움, 아. 14-15 시즌 11 골 9 도움. 음. 그리고 15-16 시즌 이제 맨시티로 이적을 했죠 이때. 네. 이때 11 골 8 도움. 어. 예. 그러고 나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한 16-17 시즌에 10 골 13 도움. 이때부터 뭔가 기록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17-18 시즌 23 골 13 도움. 그리고 갑자기. 18-19 시즌 25 골 15 도움. 그리고 이번 시즌 중단되기 전까지 20 골 도움 4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제 더블이 됐다고 해도 뭐 도움 수도 많이 늘긴 했는데 네. 골이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3-4배 정도 뛰었잖아요. 지금 이게 뭐 한 3-4 시즌을 단위로 보면은. 그쵸. 전후로 정말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골이랑 도움인데 공격 포인트가 상승했다고 정리를 해야겠죠. 네네. 이거를 통합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제 펩이 부임 전 4 시즌간 34 골 24 개의 도움을 기록한 스털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펩이 부임한 후 4 시즌간 똑같이 4 시즌간을 비교했을 때 네. 78 골, 음. 78 골을 넣었고요. 네. 45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3-4 배까지는 아니군요. 근데 어쨌든 뭐 2배 이상 2배 어 이상인 네 거죠. 2배 이상의 기록이네요. 네 물론 나이가 듦에 따라서 뭐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네. 어쨌든 성장 못하는 선수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는 거는 펩이 부임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인제 갑자기 스털링이 골을 이렇게 많이 넣으니까 네. 그때부터 인제 많이 나온 얘기가 펩이 예전에 바르셀로나에서 메시의 득점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잖아요. 사실 메시도 골을 그렇게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메시는. 네. 근데 펩이 부임하고 나서 인제 제로톱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득점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면서 막 이제 1 년에 100골 이상 넣는 그런 선수가 되는 건데 네. 이제 뭐 그런 거를 두고 인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스털링도 펩이 비슷한 방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메시 활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스털링도 아. 이 득점력이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메시 같은 경우는 인제 프랑크 레이카르트 감독이 바르셀로나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펩이 부임하기 바로 전이죠. 네. 2007-2008 시즌에 라리가에서 10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10 골이라는 게 적은 득점 오. 수는 아니지만 뭐 네.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메시와랑은 전혀 안 어울리는 득점수긴 하죠. 예. 네. 네 그래서 라리가를 기준으로만 봐도 펩이 부임한 이후에 2008-2009 시즌 라리가에서 메시가 23 골, 어. 예 그리고 2009-2010 시즌 34 골, 그리고 2010-2011 시즌 31 골, 그리고 2011-12 시즌에는 50 골을 넣었습니다. 리그에서만. 아니 리그에서 50 골을 넣었다니깐요. 말이 되나요?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네. 사실 얘기는 왜 메시랑 스털링은 활용법 자체가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인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아 네.
그 당시에 펩은 이제 오른쪽 측면 공격수였잖아요, 메시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메시를 최전방으로 끌어올려서 가짜 9 번으로 활용을 하면서 득점력까지 발휘하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2 선으로 내려와서 이제 동료 공격수들 측면에서 전방으로 인제 자기가 비워 놓은 자리로 빠져들어가는 앙리, 뭐 페드로, 아 비아 이런 선수들한테 최종 패스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맡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인제 스털링 같은 경우는 물론 펩이 최전방 공격수로 쓸 때도 있어요, 제로톱으로. 근데 네. 활용법에는 메시랑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생각을 해 보면 스털링이 매년 이제 막 20 골씩 그리고 그 이상씩 넣는 게 신기한 이유가 뭐 사실 메시는 네. 메갓은 메갓다운 그 네. 슈팅 능력을 갖춘 선수지만 그렇죠. 네네. 사실 스털링은 메시와는 좀 다르게 그 슈팅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득점 기회를 기본적으로 많이 날리는 선수고 이 선수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슈팅이 굉장히 약하죠. 소녀 예. 슛이죠 좀. 예, 그리고 그러니까요. 중거리 슛 능력이 있는 것도 딱히 아니고 그리고 슈팅의 정확도는 물론이고 파워도 사실 좀 떨어져요. 맞아요. 닭발슛 막 이렇게 저는 친구들이랑 예예예예. 많이 놀렸거든요. 그 뛰는 폼도 약간 닭같이 달려 가지고. 체형이나 딱 이렇게 봐도 슛을 잘할 것 같이 생기지가 않았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인제 뭐 그런 선수 있잖아요. 토마스 뮬러. 토마스 뮬러 같은 어 경우도 킥력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이 선수도. 킥력이 좋은 선수는 아닌데 득점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어느새 맞아요. 골을 넣고 있잖아요, 보면은. 차곡차곡 쌓고 예. 있죠. 근데 뮬러는 원래 침투를 잘하는 선수였고 원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간 활용하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맞아요. 그리고 원래 이 선수의 어떤 포지션이나 역할 자체가 골을 넣는 공격수였기 때문에 뭐 인자기, 크레스포 이런 선수들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스털링은 또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에요. 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공을 그냥 달고 뛰면서 수비수들이랑 1대1로 뭐 그냥 맞붙고 약간 이러는 스타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스털링이 우리가 예전에 그 살라 방송할 때도 기회 그 위치 선정과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뭐 딱히 득점력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포지션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거랑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음. 이거를 지난 6 시즌간 프리미어 리그에서 스털링의 기대 득점 익스펙티드 골 있잖아요, XG 값. 음 네네. 그 기록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인제 왜냐하면 기대 득점은 선수가 득점 기회를 얼마나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니까 네. 이거를 한번 보면 14-15 시즌에 리버풀에서 스털링의 총 기대 득점이 8.79 골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득점은 7 골을 넣었어요, 그 시즌에 스털링이. 음. 그리고 15-16 시즌에 맨시티로 이적을 해서의 기대 득점은 7.15 골.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실제 득점은 6 골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16-17 시즌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했을 때 첫 시즌 기대 득점은 8.11 골. 그리고 실제 득점은 7 골. 네, 아.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한 17-18 시즌 기대 득점이 갑자기 18.83 골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와 득점 기회를 뭐 2배 이상으로 많이 잡기 시작했죠. 그러네요. 네. 기대 득점이 근데 이게 18.83 골이었는데 실제 득점은 네 18 골. 어 네. 그리고 인제 그 지난 시즌 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지난 시즌의 기대 득점도 15.91로 꽤 높은 편이었고 실제 득점은 17 골로 처음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으로 실제 득점이 기대 득점을 상회하는 예 그런 어. 득점력을 보여줬고 올 시즌은 기대 득점이 13.79 골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제 득점 11 골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뭐 네 보면 네. 스털링은 18-19 시즌만 제외를 하면 매 시즌 득점 기회를 잡는 횟수가 실제 득점한 횟수보다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즉 무슨 뜻이냐 하면 '기회를 더 많이 날려 먹기도 한다는 뜻이다.'라고 볼 수 음.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대만큼 이게 못 넣은 거잖아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예.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 실제 득점을 비교를 하면 손흥민 선수는 늘 실제 득점이 기대 득점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선수는 어려운 위치에서 득점을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중거리 슛을 아. 때린다든지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득점을 할 때도 골대 정면에서 슈팅을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페널티 박스의 좀 외곽 부분에서 맞아. 각도 어려운 데서 슛을 때려서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기대 득점이 낮게 잡히는 편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음. 근데 이제 슈팅 능력이나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슛을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갑자기 뻥뻥 때려서 들어가죠. 네. 근데 이제 스털링 같은 경우는 득점을 해야 될 기회를 많이 잡기도 하는 선수다. 근데 그중에 날려먹는 음. 기회도 많다라고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여기서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펩이 부임하기 전과 지금의 스털링. 득점 기회를 잡는 빈도가 2배 정도로 지금 크게 올랐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펩 체제에서 스털링이 골을 많이 넣는 이유는 물론 골을 당연히 뭐 더 많이 넣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득점 기회를 더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음. 싶습니다. 뭐 갑자기 개인적인 뭐 킥력이나 슈팅력, 네네. 득점력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네. 그냥 기회 자체가 많아졌다. 포지션적으로 예. 위치상으로 볼 때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더 많이 잡기 시작한 역할을 얻게 된 거죠, 펩 체제에서.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네. 도대체 어떻게 더 음. 많은 득점 기회를 잡게 된 걸까? 요거를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펩의 메시 활용법과 비교가 많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메시의 최대 장점은 드리블 돌파 후에 갑자기 때려 버리는 슛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털링도 어떻게 보면 드리블 능력은 엄청난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스털링 드리블 잘하죠. 예. 스털링 드리블 그러니까요. 잘하고 근데 인제 문제는 스털링 문제가 아니죠. 스털링의 이 좀 차별점은 네. 오히려 스털링은 펩이 부임한 이후에 드리블 돌파를 하는 횟수를 더 줄였어요, 의도적으로. 이거에 대한 인터뷰도 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방송 인제 후반부에 얘기를 할 텐데 예. 펩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죠. 메시가 아닌 이상 드리블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아 맞아요. 이게 얘기했었죠. 많이 알려진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펩 같은 경우는 개인기량 좋은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드리블러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있지만 펩은 기본적으로 드리블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그런 지도자예요. 음. 네 그래서 이 스털링 같은 경우도 펩을 만난 이후에 드리블 횟수가 많이 줄었는데 이거를 인제 보면 스털링의 시즌별 평균 드리블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스털링이 이 12-13 시즌 리버풀에서 데뷔를 했을 때 경기당 드리블을 인제 90 분당 평균 시도하는 횟수가 5.3 회였어요. 엄청 많았죠. 네. 근데 스털링 같은 경우는 드리블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드리블 성공률이 43.1% 밖에 안 됐어요. 아 네. 의외네. 그리고 인제 리버풀에서 뛰었었던 13-14 시즌에도 5.3 회 아니 5.8회 드리블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이때는 65.1%로 굉장히 높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 시즌 이후에 보면은 리버풀에서 뛴 마지막 시즌 14-15 시즌에는 드리블 돌파 시도를 6.1 회나 했는데 성공률은 49.1% 밖에 안 됐습니다. 50%에 살짝 못 미치네요. 예 네. 성공률을 쭉 보면 맨시티로 이적을 한 15-16 시즌 52% 그리고 펩 감독이 부임을 한 16-17 시즌 57.1% 17-18 시즌 53.7% 18-19 시즌 53.9% 19-20 시즌 50% 거든요. 근데 어 드리블 잘하는 선수를 보면은 드리블 성공률 막 60, 70, 80% 나와요. 메시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네네. 근데 스털링 같은 경우는 드리블 시도 횟수가 뭐 리버풀 시절 보면은 뭐 5.3 회, 5.8 회, 6.1회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맨시티 이적해서도 페레그리니 감독 체제에서 뛰었을 때도 이때는 드리블이 많이 줄긴 했는데 그때 맨시티가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공격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사실. 그래서 네네네. 이번 시즌의 스털링 뭐 지난 3 시즌 펩 체제에서 뛴 지난 3 시즌 정도를 보면은 한 드리블 시즌별로 드리블 시도 횟수가 한 4회 정도예요. 예 4회 평균이. 정도고 네 그리고 성공 횟수도 뭐 한 2회 정도 2.2 회, 2회 뭐 2.7회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드리블을 꽤 하긴 하지만 성공률도 뭐 한 50% 정도 쪼끔 넘고 성공 횟수도 한 2회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블을 사실 또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보면. 예. 기록으로 보니까 예예. 실제로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기록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온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맞긴 네네. 맞는데 실제로 뭐 그냥 팬의 입장에서 축구를 볼 때 스털링이 뛰는 걸 보면 좀 직접 상대 수비수를 달고 확확 제끼는 돌파 장면이 분명히 많이 보이긴 하는 것 같거든요. 좀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떠올라요, 스털링을 네네. 생각하면.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의 팀들을 뭐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를 보면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에서 1대 1로 돌파를 해서 기회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해요. 음. 근데 인제 이 그 비슷한 맥락으로 이걸 보면 스털링 같은 경우는 펩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데서나 드리블을 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그냥 공 잡으면 드리블 한번 하고 보는 거예요. '야 수비 한두 명 뚫고 가겠다.' 이런 네네.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공도 인제 많이 뺏기고 예 뭐 약간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14-15 시즌 리버풀에서 90 분당 평균 드리블 시도가 6 번을 넘게 했는데 성공률이 49.1% 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펩을 만난 후에 스털링은 위험 지역 상대한테 위험 지역이 아니면 드리블 돌파 자체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필드의 밑부분에서 드리블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 드리블의 양보다는 좀 질을 추구하는 그런 드리블러의 성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네. 드리블을 물론 할 때는 하지만 공격 상황에서 스털링이 집중하는 역할은 오히려 온 더 볼보다는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침투를 하는 움직임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침투형 공격수의 생명은 사실 이제 뭐 체력 안배 이제 팀이 수비 상황에 있을 때도 언제든 자기가 팀이 공격이 시작됐을 때 속공 상황에서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게 준비를 하는 높은 지점에서의 위치 선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펩이 인제 맨시티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스털링한테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이 이거래요. "너는 쓸데없는 움직임이 너무 많다." 아. 네. "쓸데없는 움직임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했었고 네. 이걸 이제 보면은 뭐 맨시티에서 지금까지 펩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가브리엘 제수스, 뭐 르로이 사네, 베르나르도 실바 이런 선수들은 공격 진영에서 수비 가담을 굉장히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해 주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털링은 체력 안배에 쪼끔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유심히 음. 경기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메시랑 비슷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시도 음. 인제 시간이 쪼금 지나면서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는 전방 압박을 하기보다는 좀 한 발 물러서서 체력을 안배하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네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서도 좀 비슷한 게 있긴 한 것 같고 스털링은 네.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동료들이 전방에서 상대를 압박해서 공을 빼앗는 데 집중을 하는 사이에 자기는 인제 위험 지역에서 공격을 펼칠 준비를 하는 음. 그런 좀 성향이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스털링이 원래는 오히려 또 과르디올라 감독을 만나기 전에는 수비 가담이 또 많은 선수였어요. 아 그게 그래요? 사실 신기하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공격수한테 수비 가담을 많이 요구하는 감독인데 오히려 그러니까요. 네. 스털링은 그 반대로 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넌 하지 마라. 넌 대기해라. 네. 언제든 침투할 대기를 해라." 예. 이거잖아요. 리버풀에서 12-13 시즌에 태클 시도 횟수가 2.9 회였고요, 90 분당 평균 네. 스털링이. 그리고 13-14 시즌에는 3 회였습니다. 음. 근데 올 시즌 그 뭐 12-13 시즌에 90 분당 평균 스털링의 드리블 성공 횟수는 2.1 회. 그리고 13-14 시즌에는 1.7 회였어요. 아 드리블을 성공한 드리블이 아니라 횟수는. 태클 아 성공인 거죠? 태클을 성공한 횟수가요. 네 예예.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이번 시즌의 기록을 보면 태클 시도 횟수가 1.8 회 그리고 태클 성공 횟수는 0.9 회로 오히려 2배 이상 어. 정도가 뭐 2 배까지는 아니네. 뭐 한 반 정도는 반토막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반토막이 난 그런 그러니까요. 예. 수준이거든요. 네네네. 음. 오히려 그 수비도 적게 가담하게 되고 네. 체력 안배를 더 시키는 그런 모습인 거네요. 이게 또 신기한 게 맨시티에 처음 이적해서 pellegrini 감독 체제에서는 태클 시도 횟수가 2.6 회였어요. 90 분당 평균. 그리고 네네네. 과르디올라 감독이 처음 부임한 16-17 시즌에도 태클 시도 횟수는 2 회. 음. 근데 오히려 그다음 시즌 1.7 회, 18-19 시즌 1.6 회, 이번 시즌 1.8 회, 그리고 이번 시즌은 성공 횟수도 0.9 회로 1 회가 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음. 때문에 수비에 가담하는 그런 적극성 이런 거는 사실 이 기록을 보면은 쪼금은 낮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음.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수비 가담 상황에 많이 참여하지 않게 역할이 설정이 됐다라고 봐야겠네요, 이 네네. 정도면.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진짜 스털링이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침투하는 데만 집중하는 선수라고 하기에는 네. 좀 올 시즌은 도움이 4 개밖에 없긴 하지만 음 이전 3 시즌을 연속으로 도움을 10개 이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물론 그게 맞는 말인데 그거를 도움 기록만 놓고 보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 네. 스털링이 리버풀에서 뛴 12-13 시즌에 90 분당 평균 키 패스 그러니까 기회 창출 횟수가
1.9 회였어요. 네. 이번 시즌. 나이도 많이 먹고 경험도 훨씬 더 많이 생기고 기량이 훨씬 더 좋아진 거의 한 8 년이 지난 지금의 스털링은 맨시티에서 90 분당 평균 키 패스 횟수가 1.6 회입니다. 아 떨어졌네요. 데뷔했을 때보다 줄어든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맨시티의 플레이메이커는 케빈 데브라이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베르나르도 실바, 다비드 실바 이런 선수 아닙니까? 아니면 뭐 리아드 마레즈가 그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네. 근데 굳이 스털링은 이런 엄청난 플레이메이커들이 있는 팀에서 자기가 라인 사이에 들어가서 수비 라인 상대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또 듣고 보니까 예예.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인제 신기한 거는 스털링이 뭐 이 키 패스뿐만이 아니라 전체 모든 패스를 다 포함을 하면 패스 횟수 자체는 펩이 부임한 이후에 늘어났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인제 근데 또 여기에 반전은 전진 패스 비율은 펩이 부임한 이후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스털링의 시즌별 평균 패스 기록 평균 이제 전체 모든 패스를 다 포함한 그 패스 시도한 횟수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네. 뭐 리버풀 시절은 제외를 하고 맨시티 기록만 봐도 pellegrini 감독 시절에 인제 맨시티로 처음 이적을 했을 때 경기당 패스 횟수가 39.5 회였어요. 네. 그리고 인제 16-17 시즌 펩 감독이 처음 부임했을 때 37 회로 오히려 쪼끔 더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17-18 시즌 40.6 회, 18-19 시즌 40.9 회, 그리고 19-20 시즌 40.3 회로 지난 3 시즌간은 패스 횟수가 그 앞섰을 때 시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훨씬 더까지는 아니고 한 3 회, 4회 이 정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네. 같거든요. 네. 네네네네. 근데 인제 여기서 전진 패스 비율 기록을 보면 전진 패스라고 하면 이걸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패스 100 개를 예를 들어서 하면 그중에 몇 개가 앞쪽으로 찔러주는 전진 패스인지를 인제 보여주는 네. 기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리버풀에서 뛰었었던 13-14 시즌에는 53.2% 였어요. 음. 그래서 절반이 100 패스 100 개를 하면 50개 뭐 53개 이 정도가 전진 네네. 패스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4-15 시즌에는 49.6% 그리고 맨시티로 이적한 15-16 시즌 pellegrini 감독 체제에서 48.1% 였습니다. 쪼끔씩 떨어지긴 했네요. 네. 어쨌든. 그런데 펩 감독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펩 체제에서 뛴 4 시즌 동안의 전진 패스 비율은 43%, 40.3%, 지난 시즌 38% 그리고 올 시즌 40%. 지난 어. 두 시즌이 최저치예요. 그러네요. 10% 이상 떨어졌네요. 네. 그런데 13-14 인제 시즌이랑 비교를 하면. 네. 네 이게 패스는 더 많이 하는데 공격수가 전진 패스를 하는 비율이 떨어졌다. 이거는 그거죠. 펩이 부임한 이후에 패스 횟수는 늘어났을지 몰라도 자기가 본인의 패스 성향, 패스 타입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펩이 메시를 활용하는 방법과 스털링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크게 다른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 메시는 가짜 9번 역할을 하면서 중원으로 내려와서 앞쪽으로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맞아요. 네. 스털링은 정반대인 거죠. 음. 패스를 뒤로 내주거나 아니면 횡 패스로 사이드로 돌려서 동료들한테 안정적으로 연결을 시켜 주거나 아니면 2대1 패스로 자기가 공을 내주고 침투해서 다시 받는 리턴 패스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훨씬 더 많은 선수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패스를 한 경기에서 100 번을 했는데 전진 패스가 40 번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 패스 중 절반 이상이 리턴 패스를 받기 위해서 내주는 인제 뭐 횡 패스, 백 패스 이런 패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털링의 이런 움직임 덕분에 또 저는 인제 뭐 케빈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뭐 다비드 실바 이런 선수들의 어떤 그런 날카로운 패스 능력이 더 빛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아. 사실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 패스에서도 선수별로 정확한 스타일이 뚜렷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맨시티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마레즈, 뭐 베르나르도 실바, 다비드 실바, 데브라이너, 또 귄도간, 네. 르로이 사네 이렇게 네. 대부분이 전부 다 공을 달고 플레이하는 선수들이에요, 생각을 해 네네. 보면. 네. 그런데 사실 스털링도 근본적으로는 볼을 달고 뛰는 선수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을 해서 스털링을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썼다면 스털링마저 예전처럼 온더볼 성향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을 달고 뛰는 선수가 됐다면 이 선수들이랑 상성이 안 맞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인제 그러니까요. 예. 펩이 역할 분담을 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오히려 주전 경쟁에도 뭔가 더 네네. 복잡해지는 상황이 연출됐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런데 인제 뭐 펩이 다른 선수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스 제가 앞서서 인제 말씀해 주신 그런 선수들과 비교를 하면 스털링은 몸이 쪼금 더 민첩하고 그리고 뛰는 폼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아 사실 그쵸. 뛰는 폼 때문에 간지가 안 난다는 그런 말도 많이 있는데 네. 이게 근데 움직임이 그렇기 때문에 디셉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를 속일 음. 수 있는 움직임. 저번에 인제 방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살라의 어떤 그런 보폭 조절하는 능력 같은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런 걸로 좀 상대를 뛰면서도 속일 수 있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털링한테 음. 오프 더 볼 능력을 장착시켰을 때 '이 선수가 정말 득점력을 확실히 확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펩 음.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렇게 해서 공간 침투를 약간 스털링의 무기로 좀 장착을 시켜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그러네요. 보여주는 기록 중에 하나가 스털링이 15-16 시즌 맨시티로 이적을 해서 마누엘 펠레그리니 감독 체제에서 오프사이드로 잡힌 그 오프사이드를 범한 횟수가 5 번이었어요. 네. 네.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한 16-17 시즌에 오프사이드를 범한 횟수가 16 번으로 3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엄청 늘었네요. 네. 예예. 그리고 인제 이게 17-18 시즌에는 19 번, 와. 그리고 18-19 시즌 13 번, 그리고 이번 시즌, 음. 시즌 중단되기 전까지 10 번이었습니다. 뭐 다시 쪼금씩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뭐 페이그리니 체제랑 비교를 하면 엄청 늘어나긴 내려오고 했네요. 있다는 거는 이거겠죠. 옵사이드를 이렇게 잡히면서 인제 본인이 타이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쪼끔 더 능숙하게 대처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침투를 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네요. 예 예예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왜냐면 옵사이드 19번 잡히는 거는 진짜 많이 잡히는 거거든요, 한 시즌에. 네. 어쨌든. 근데 옵사이드가 늘어났다는 건 이 선수가 그만큼 '뒷공간에 침투하는 거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당연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 기록을 하는 90 분당 평균 터치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음. 네. 그게 기록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스털링이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기록한 볼 터치 횟수를 인제 말씀을 드리면 15-16 시즌 맨시티로 이적해서 pellegrini 감독 체제에서 8.6 회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한 첫 시즌 16-17 시즌에는 10.5 회. 음. 그리고 올 시즌 19-20 시즌에는 이게 10.6 회. 어. 이게 10.6 회인데 이 기록이 90 분당 평균 이번 시즌 규정 출전 시간을 다 채운 선수 중에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안 터치 횟수가 90 분당 평균 스털링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단독 1 위입니다. 엄청 많은 거군요. 네 10.6 이게 회가. 전체 횟수로 따지면은 지난번에 살라가 1 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규정 출전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90 분당 평균으로 평균을 내면 스털링이 단연 1 위입니다. 스털링이 10.6 회로 1 위고요. 네.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가 9.7 회로 2 위, 그리고 아구에로가 아. 9.5 회로 3 위, 그리고 사디오 마네가 7.3 회 음. 그다음이고 그리고 인제 와포드의 데울로페우가 6.7 회로 그다음입니다. 아. 야 스털링이 1 회 1 회까지 차이 나네요 살라랑. 그렇죠. 그만큼 침투를 주구장창 한다는 소리겠죠. 예. 뭐 저희가 뭐 분석을 되게 자세하게 했던 선수들이 여기 3 명이나 있어서 되게 네네. 친근하긴 하고 이런 기록들이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만에 요 친구 뭐 약간은 외담이긴 하지만 요 네. 친구도 분석을 한번 하긴 네 해야겠네요. 그렇죠. 레시포드보단 저희 사실 얘가 좀 낫지 않나. 예. 예. 예 자꾸 저희 그 선수 파헤치기 특집에서 요 만에 이 친구가 자꾸 언급돼요. 계속 네. 나오죠. 나는 너를 포함을 하려고 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예. 이런 거 리스트 뽑다 보면 한 번씩 꼭 들어갑니다, 만에. 예. 그러니까요. 예. 마네가 잘하긴 잘하나 봅니다. 네. 어쨌든 펩을 만나기 전까지의 스털링 사실 2 선에서 움직이는 스코어러도 그렇다고 플레이메이커도 아닌 좀 재능만 좋은 애매한 선수였다라고 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펩을 네네. 만난 후에는 확실히 역할 설정이 완벽하게 됐고 진짜 공격수로서의 어떤 특색 있는 아주 좋은 선수로 거듭났다라고 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스털링이 아까 방금 제가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스털링이 2017년 12 월에 데일리 메일이랑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거기서 네. 인제 펩과의 관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드리블이나 아니면 이 외의 움직임은 예전에 펩을 만나기 전에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런데 어. 이제 펩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활약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많이 뛰어도 팀에 도움이 되는 움직임이 아니라면 그런 움직임들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음. 펩을 만난 이후에 "팀을 위해서 움직이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앞전 저희 초반에 얘기했던 내용을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서 네네. 얘기했네요. 네. 네. 그러니까 기록이 보여주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네. 펩 체제의 메시 그리고 펩 체제의 스털링은 스타일적 차이가 굉장히 커요 사실. 이 두 선수의 성향 자체는 비슷한데 네. 각자 팀에서 맡는 역할에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듣고 오늘 내용을 듣고 나니까 예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성향은 비슷한 선수지만 역할이 다른 또 그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에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정말 이 월드 클래스 선수들을 정말 얼마나 많이 지도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메시의 역할은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아 과르디올라는. 예.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래서 맨시티에서는 그냥 뭐랄까요? 좀 아싸리 플레이메이커 역할은 데브라이너, 뭐 다비드 실바, 베르나르도 실바 뭐 이런 선수한테 맡기되 스털링한테는 이 선수의 또 다른 장점인 그런 민첩성이나 그리고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몸동작을 이용을 하는 그런 공간 침투와 득점을 좀 주문한 게 아닌가라는 결론을 음.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네. 최종 결론을 내리자면은 맨시티의 스털링은 펩 체제의 바르셀로나의 메시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의 로벤 이런 선수보다는 예전에 펩이 이끈 바르셀로나의 다비드 비아에 더 가깝지 않나. 예. 다비드 비아. 네. 그러네. 물론 킥력은 다비드 비아가 더 좋긴 하겠지만 네네네. 역할로 볼 때는 좀 '그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확실히 이 스털링의 이 스타일을 역시나 이 기록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느낌이 확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긴 해요. 좀 네네. 펩 과르디올라의 스털링 활용법이 얼마나 좀 치밀하게 계산된 내용이었는지 음. 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좀 역시 월클 감독 잘 나가는 감독인 데는 이유가 있구나 네. 싶은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막 있잖아요. 지난 네. 시즌에 뭐 네. 트래블을 하지 않았습니까? 맨시티가 그 도메스틱 트래블을 했죠. 네. 프리미어리그, 리그컵 그리고 FA컵. 근데 FA컵 우승하고 그 시상대 뒤에서 스털링 불러 놓고 엄청 잔소리하던 그 영상 혹시 기억하세요 그거? 저 몰라요, 그거 몰라요. 이 운동장 하나하나 그 위치를 다 이거 짚어 주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 몸동작 엄청 굉장히 잔소리를 계속해요. 근데 어. 스털링은 그걸 우승했잖아 지금 방금. 방금 그렇죠, 우승을 하고 그렇죠. 시즌 마지막 경기였거든요 그 경기가. 근데 거기서 그거를 괜히 뭐 고개 끄덕거리면서 다 듣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어. 정도로 진짜 그냥 이 본인들의 역할과 일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 또 한 가지 좋았던 게 이 형님이 계속해서 그 펩의 바르셀로나 스쿼드랑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음. 감독 본인이 추구하는 축구 속에서 그 선수 개개인의 능력치에 따라 디테일을 이제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완성체를 만들어 가는 게 네. '이게 감독의 역할이구나.' 그렇죠. 요거를 좀 확실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네네.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네. 이 참 스털링 맨시티에 남을까요? 얘네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가면? 저는 사실 펩이 있는 한 네. '스털링도 꼭 필요한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히려 오늘 좀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스털링 나가면은 맨시티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게 될지 안 나가게 될지 그 최종 판결 그 스포츠 중재재판소에서 그게 한 그러니까요. 2주 있다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나요 네. 벌써?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그거 어떻게 될지. 많은 형님도 굉장히 좀 주목하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예. 그 굉장히 지금 관심이 있고 데브라이너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 2 년간 못 나가면은 나 나갈 수도 있다, 다른 팀으로." 음. 예. 왜냐하면 "2년 동안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가는 건 타격은 너무 크다, 커리어에." 예. 그렇기 사실 때문에 데브라이너 쉽게 정도 말 못 선수인 하겠네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뭐 "펩이 나는 뭐 절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나갈 거다." 뭐 이런 인터뷰도 하지 않았었나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갈 수 있어도 나는 안 나가겠다."
아 맞다, 맞다. "나는 안 예예예.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뭐 근데 예. 가 봐야 알지. 펩 계약이 내년에 끝날걸요? 예. 똑똑해요. 예. 펩 계약이 내년에 끝날 거야 내가 알기로는. 음. 그 지금 1 년씩 연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은 그랬지만 계약이 끝나서 나가는 거다." 그렇죠. 예. 나는 남을 생각이었는데 계약이 끝났네. 약간 이거지. 예. 아니 근데 그 펩 축구 속에서 뭐 아까도 형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 게 뭐 이제 플레이메이 역할은 데브라이너라든지 실바 형제라든지 뭐 음음. 여러 선수들 온더볼 성향을 가진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네. 정말 그 스털링만큼은 약간 좀 특수한 무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맨시티에서. 스털링은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예. 그래서 언더볼 성향도 있고 오프더볼 성향도 있고 진짜 이런 선수가 많지 원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손흥민 같은 경우도 오프 더 볼의 성향이 아무래도 더 강한 선수죠. 맞아. 저 예 그렇죠, 킥 그렇죠. 능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네. 근데 스털링은 킥 능력은 없지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맨시티는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무조건 어떻게 잡아야죠.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되지 네. 않을까. 물론 계약이 아마 꽤 돼 있긴 할 거예요. 어 계약이 꽤 돼 있긴 할 텐데 근데 인제 뭐 바르셀로나에서 예를 들어서 오퍼를 꽂는다든지 뭐 레알에서 네. 오퍼를 꽂는다든지 이러면은 제가 바이에른 뮌헨도 예전에 스털링 영입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아 근데 네. 뭐 그렇게까지 뭐 스털링이 분데스리가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아마 그렇죠. 분데스리가에서는 영입 잘 안 하려고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네네. 뭐 스페인 쪽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스털링도 좀 본인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나 해외에서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은퇴하기 전에는." 그게 뭐 무슨 아 뜻이겠습니까?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르셀로나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 가고 싶다 이 뜻이거든요 사실.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예. 되네요 왜냐면 진짜. 네. 잉글랜드 안에서는 뭐 이미 할 거 다 했는데. 그쵸. 네. 사실 맨시티에서 갑자기 또 다른 팀 가기도 좀 이상한 것 애매하죠. 같아요. 리버풀 경험했는 선수가 맨시티로 가서 우승 다 했는데 네. 뭐 갑자기 맨유로 갈 것도 아니고 뭐 첼시도 이상하고 토트넘도 이상하고 리버풀, 다 이상하거든요. 맨시티 찍고 맨유 가면은 그거는 약간 좀 개막장 커리어 아닙니까? 개막장이죠. 예. 그거는 약간 좀 상도가 어긋나는 플레이 아닌가. 예. 막장 오브 막장인데 네. 뭐 그거랑 또 썩 뭐 안 어울리는 선수도 아니라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일은 일어날 것 예. 같지는 않긴 않아요. 이게 리버풀에서 네. 나갔을 때 그때를 좀 생각해 보면 또 나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긴 하죠 또. 예. 네. 어쨌든 참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고 참 '맨시티에서 이런 역할을 맡고 있구나.'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뭐 1 시간 넘게 라임 스털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자세하게 해 봤는데 여러분들 네. 어떻게 관심 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네. 계속해서 시리즈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원하시는 선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 주시면 참고를 해서 또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원볼란테 유튜브 채널 다시 한 번만 언급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형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수고하셨고 네. 유튜브 한번 봐 보세요, 영상을. 재밌습니다. 맞아요. 네네. 네네네. 진짜 네.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재밌게 좀 만들었거든요. 좀 내용이 너무 딥해서 음. 제 목소리가 너무 다큐톤이라 음. "다큐톤이다." 막 이런 피드백도 있었는데 음. 제가 뭐 다음에는 쪼끔 더 밝게 이런 아니 뭐 팟캐스트에서 형이랑 예. 얘기하듯이 하는 것도 해볼 테니까. 방송 네. 내용 자체가 그렇게 가는데 뭐 그걸 어떻게 이게 좀 예능감 있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또 이게. 그래서 맞아요. 그런 예. 부분도 좀 저도 있고. 저도 예. 고충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네. 그리고 이 선수 분석에 대해서 네. 요청을 하고 싶은 선수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뭐 알려 주십시오.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알려 주시면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없어 가지고 형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시리즈이긴 하지만 요거를 하다 보니까 좀 맛이 들렸어요. 음. 그래서 선수들 분석할 때마다 이 한 선수 한 선수 뭔가 '아 내가 이제 이 선수는 확실하게 아는 선수.'라는 음.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뭐 지금은 정말 그 뭐 리버풀, 맨시티 어떤 요런 최상위급 팀들도 있었는데 네.
뭐 나중에는 좀 중위권 팀에 있는 좋은 선수들도 해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선수 하나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짜칠 수도 있어서 제가 고려를 안 했는데 네네네. 조니 에반스. 조니 에반스요? 조니 에반스가 왜 좋은 선수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있긴 해요. 예. 어. 아니 근데 뭐 팀이 뭐 짜치고 뭐 선수가 뭐 짜친다고 뭐 해도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니 언제든지 에반스가 형님이 해 네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선수 좋은 선수예요. 조니 에반스. 맨유를 탈출을 하면서 약간 또 이게 이 회춘을 하는 그쵸. 웨스트브롬에서 회춘 한 번 하고 레스터에서 또 한 굉장히 지금 사실 조니 에반스가 해리 맥과이어랑 뛰어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좋은 아 선수입니다. 사실 예 쪼끔 그런 마음이 있긴 했어요. 조니 에반스 맨유에서는 정말 별로였는데 나가서 되게 잘하네.'라는 그리고 생각을 맨유에서 누구야 퍼디난드랑 리오 퍼디난드랑 비디치가 아주 공고하게 주전 자리로 있었을 때는 조니 에반스가 백업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그땐 좋았죠. 맞아요, 맞아요. 퍼거슨 시절의 조니 에반스는 좋았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 이후에 좀 많이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조니 에반스 같은 선수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뭐 우리가 너무 월클 선수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조니 생각하기 때문에 에반스 그 펩이 영입하려고 했었어요, 한 2년 전에 맨시티로. 2년 전인가 저 작년에. 기억해요. 예 예. 맞아요. 저 기억나요. 네. 그 정도로 언급됐을 정도로 좋은 선수지. 예 그런 선수들도 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네. 기대만 자 하세요. 기대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항상 잘 네. 열심히 제 할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청취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페어포인트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